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 1조 달러 기회가 이곳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이 오늘 급락을 했어요. 이제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12,820까지 내려왔습니다. 경기 방어주와 필수 소비재가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다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스닥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둘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AI 사업 부문에서 두 기업의 주가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3%대 상승이 있었지만 알파벳은 오늘 9.6%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파벳과 같이 큰 기업이 뭐 10%대 급락을 하는 거 보니까 미국 주식도 상당히 두려운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걸 또 한번 일깨워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못지않은 그런 하락이 알파벳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역시 클라우드 부문, AI 부분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알파벳은 지난해 10월달 이후 최악의 주가를 보인 오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자 다른 빅테크 기업과 반도체 주식에도 불똥이 튀었어요. 아마존과 애플 역시 AI 사업을 하고 있고 AI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주식도 알파벳의 급락과 함께 오늘 함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의 하락이 상당히 컸어요. 자, 이에 더불어서 미국의 9월달 신규 주택 판매 수치가 나왔는데 지난달 대비 12.3%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최대치를 보여주었어요. 미국 경기 아직도 괜찮다 뜨겁다라는 뜻이죠. 이러자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꽁충 뛰어 올랐습니다. 4.96%까지. 자, 한 방에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독감에 걸린 듯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이 마감하고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매출액과 주당 순익 모두 예상을 상회하면서 본장에서는 알파벳이 급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구글이 급락을 하면서 함께 급락세를 보여주었지만 시간외에서는 다시 이를 만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일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의 하락과 함께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가 있죠. 이 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나스닥의 향방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유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나스닥이 위치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만 3%대 상승하고 나머지 거의 뭐 전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AMD 4%, 5% 하락 나왔어요. 구글의 AI 부문, 그러니까 클라우드 부문 사업 실적이 신통치 않다라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구글이 9%대 하락하자 이렇게 크게 같이 하락을 한 거죠. AI 산업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역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죠. AWS 클라우드 사업 가장 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이 이렇게 빠지니까 같이 빠졌어요. 메타도 동반해서 빠졌는데 다만 시간의 거래에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반면에 1.89%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이미 많이 좀 빠진 만큼 오늘 그래도 좀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라든지 경기 방어주들 필수 소비재들이죠.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면서 오늘 다우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러셀 2000과 나스닥을 비교해 보더라도 러셀 2000보다 나스닥의 하락률이 더 크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13,1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어제는 13,100선 위로 올랐다가 또 이탈을 했죠. 13,100선을 사이에 두고 오르락 내리락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2차 지지 라인으로 12,500에서 12,700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나스닥 주가가 어느덧 200일선에 지금 가까워진 모습이에요. 전에 3월 달에도 200일선을 하회를 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던 나스닥인데요. 일단은 지금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200일선을 살짝 이탈을 해서 12,500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당장 반등세를 보여주려면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 마감 이후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고 내일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일단 메타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액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자, 이 회색 막대가 주당 순이익이 되겠는데 EPS 주당 순이익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이번 분기에 나왔어요.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예측치가 주당 3.64불이었는데 4.39불이나 나왔어요. 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을 했죠. 감원을 하면서 그게 이익률로 지금 마진율 상승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매출액 상승보다 EPS 상승률이 훨씬 높은 거 쉽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매출액도 34빌리언 정도를 기록하면서 예측치였던 33.5빌리언을 넘어서는 수준이 나왔어요. 자, 이러자 메타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2.76%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허식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3% 상승, 구글은 오늘 9.5%나 하락을 했어요. 개발하기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두 기업 다 실적은 좋았어요. 구글도 보시면 EPS가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업 다 어느 정도 구조 조정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알파벳이 오늘 9%대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특히 이 구글 클라우드 사업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AI랑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매출액 예상치가 8.6빌리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8.4빌리언이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그러자 오늘 주가가 9% 넘게 하락을 했는데 좀 주가 하락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전년 동기 대비 22%나 이 부분에서도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을 한 모습은 아니에요. 매출액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물론 이번 분기에 예측치였던 8.6빌리언을 하회하는 8.4빌리언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오퍼레이팅 인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오늘 9% 넘게 하락하는 건 어느 정도 이례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파벳과 같은 경우는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PEG 값이 지금 낮은 편이에요.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물론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편입해 가보시는 것도, 구글에 관심 있으면 편입해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이 2% 넘게 빠진 이후에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수치도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대세입니다만 미국은 역시 단독주택이 대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신규 단독주택 판매를요, 연율로 환산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9월달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75만 9천 건이 나왔어요. 예측치가 68만 건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고 이전 대비로도 많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서 지난해 2월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 아직도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 자, 그러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오늘 함께 구글의 하락과 함께 알파벳의 하락과 함께 오늘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11월 1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로서 거의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게 올라가면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아직도 30% 초반이에요. 오늘 나스닥이 급락을 했지만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동결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 파란색 선 200일선을 전후로 해서 한번 반등세도 나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내일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1.89% 하락한 212불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210불 때 제가 지지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라인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위치해 있고 스토캐스틱이라든지 RSI라든지 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11월 30일에 사이버트럭 인도식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그래도 한 차례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 올해 EPS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3불 정도로 잡았을 때요. 그리고 테슬라의 PER을 보수적으로 50배 정도 잡았을 때 3 곱하기 50 하면 150불 정도가 나오죠. 일단 최저치로는 한 150불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한 15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를 해두시고 조심히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저가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의 주제죠. 테슬라 1조 달러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자, 역시나 소프트웨어 수익이라고 되겠어요. FSD가 아닙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마진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사이버 듀두님이 2017년의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아이폰을 사게 되면 구글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검색 엔진이 되겠죠. 자, 구글이 아이폰에 구글 앱을 기본으로 셋업 시키기 위해서 애플에게 매년 주는 돈이 연간 3조라고 합니다. 이게 2017년에 나온 기사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 지금 3조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구글이 아이폰에, 그러니까 애플에게 주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디바이스를 장악한 기업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은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미래의 플랫폼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1등 기업이 미래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전기차 1등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기술과 수익성 규모에서 가장 앞서 있고요. 계속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2030년엔 연간 2천만 대까지도 전기차를 판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2019년부터 차 안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에 진심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차가 연간 1천만 대에서 2천만 대씩 팔린다고 생각해 보면요. 빅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교섭력이 상당히 강해지겠죠. 미래의 애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에게 앱을 제공하려면 테슬라에게 수수료를 제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2030년 안엔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을 하겠죠. 그리고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알파벳이라든지 넷플릭스라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이 구글에게 받는 돈이 3조라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돈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또 100% 마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로 치면 지금 한 개 분기 영업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공짜로. 자, 그러한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요. 직접 게임과 컨텐츠를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수수료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는 곧 테슬라에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허브가 되는 거예요. 이 조나단 모피라는 분에 따르면요. 일단 테슬라의 FSD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 완전 자율주행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FS12는 베타 딱지를 뗀 버전으로 출시가 될 것이고, 정부 승인 과정만 있으면 테슬라 보험과 함께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요, FSD 베타 딱지를 뗀 그 버전부터는 테슬라의 규칙 사유로 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부분 완전 자율주행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스트리밍 비디오 시장이 4천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자, 그리고 미국인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 평균 운전을 하고 있고요. TV 시청 시간은 평균 한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시간 중에 1시간은 차 안에서 TV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전면 유리창이 스크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제 차량의 정면을 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창이 스크린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TV는 이제 이동할 때만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많이 보죠. 태블릿 PC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TV를 많이 볼 것이고요. 이 TV 시청 시간 3시간 중에 1시간만 뺏어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33%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2030년에는 테슬라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도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또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고요. FSD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ESS 에너지 사업과 더불어서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 역시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빅테크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테타님께서 또 인상적인 트윗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 6월 달과 8월 달에 자, 이렇게 밈이라고 할까요? 조크를 날렸어요. The die is cast라는 말을 남겼는데 2번이나 남겼습니다. 2번이나 남긴 게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e die is cast란 말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사위가 던져졌고 카이사르인가요? 로마의 황제였나요? 카이사르가 했던 말이죠. 뭐 미국에서는 시저라고도 불리우는데 여기 보시면 다이캐스트란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테슬라에서 다이캐스트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기가프레스가 밖에 없어요. 기가프레스를 다이캐스팅이라고 부르죠. 여기 보시면 다이캐스팅 머신이 있는데 테슬라에게 이 기가캐스팅 프레스 머신 기가프레스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가 IDRA라는 기업인데 이 모기업이 중국의 LK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16,000톤 캐스팅 머신을 발표를 했어요. 현재 사이버트럭 바디를 만들고 있는 다이캐스팅 그러니까 기가프레스는 9,000톤급입니다. 16,000톤급을 발표했다라는 게 의미심장하죠. 훨씬 더 큰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자 한테타님께서 이렇게 가능성을 하나 제시하는 사진을 제시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2019년에 자동차 차체를 이렇게 한 방에 찍어대는 다이캐스팅 공법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9,000톤급으로는 리어 바드라든지 프론트 바드라든지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의 차체를 찍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6,000톤급이면 이렇게 소형 차량 같은 경우는 차체 전체를 한 방에 찍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 번이나 이 문장을 트윗으로 올린 것을 보면은 향후에 특히 모델 2가 나오면 이러한 공법이 도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메리츠증권 김준성 위원님의 줌을 통한 로봇 워 세미나가 있었어요. 리얼 치킨보이님께서 이 세미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그 중에서 의미를 둘 만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김준성님에 의하면 2023년 올해죠. 올해는 2009년과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2009년 하반기에 보면 스마트폰이 모바일 시장 침투율 15%를 달성을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한 2009년부터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당시 아이폰의 보급률이 시장 점유율이 2%였다고 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으로 비교를 해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시장 침투율 15%를 달성을 했고 테슬라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2%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그리고 아이폰과 똑같이 가고 있는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9년 말에 애플의 주가를 살펴보면 6불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애플이 190불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170불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2009년 대비 현재도 한 30배 정도 올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것을 따지면 이 전기차 시장이 정말 스마트폰 시장처럼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10년이 지난 후에는 애플처럼 이렇게 30배 정도 올라 있을까요? 앞서 보셨듯이 전기차 판매뿐만 아니라 전기차 판매가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ESS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진까지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SD 베타 딱지를 연말이나 내년 초에 뗀다라고 했죠. 그러면 알파로 간다라면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알파로 가면 김준성님 의견에 따르면 준상용화 단계라고 합니다. 완성은 됐는데 아직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고 있고요. FSD가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사고가 나면 테슬라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상용화 전에 이것저것 시뮬레이션하고 계산을 해보겠죠. 사고 발생 비율에 따른 손해율과 테슬라 보험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빠르면 진짜 내년 말 정도에 상용화 단계에도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FSD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김준성 위원님은 한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학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FSD는 엔드-투-엔드 AI죠.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확장성과 대응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용화만 된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인 베이직이 갖춰졌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시장으로도 확장된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